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신살 강의입니다. 신살. 네, 신살 강의인데 이제 신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격국하고 신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격국이라는 것은 격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계절의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청강과 지지 오행의 세기, 강약을 위주로 보는데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행의 왕세 강약, 덕세 덕령의 여부를 따져서 우리가 강한 것은 덜어내거나 제어하고 약한 것은 보호해주는, 생존해주는 억부의 논리로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신살적인 부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론이에요. 자,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왔을 때 이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살은 성학이에요. 성학. 예, 별자리의 관계라고. 하늘의 별과 별들의 그 각도 변화, 글자의 배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혼천전도라는 게 있어요. 혼천전도. 전도라는 이 하늘의 별자리를 적어 놓은 그 지도인데, 그 지도 안에 보면은 우리가 쓰는 신살적인 용어가 다 들어 있어요. 똑같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오고 이게 자잖아요. 좌오묘유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제 90도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진, 사, 추, 인, 미, 신, 술,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60도로 보면은 한 개의 이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가 30도잖아요. 12가지니까. 그러면은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론을 재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예를 들어 술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미라는 글자가 보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150각이다, 120각이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모양을 측정을 한 거라고. 인간사의 변화의 모양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별과 별자리의 사이의 관계가 일어날 때 이러한 인간사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은 그러한 별과 별자리들의 관계론을 언제부터 재었냐? 대략 서주, 춘추 전국 이전의 주나라 시기부터 이미 재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앞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라, 은나라, 주, 하은주 3대에 걸쳐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춘추 시대, 서주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흐르면서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이게 연구가 되면서 학문적인 베이스가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분서갱류라든지 그 항우 있잖아요. 항우가 그 정복할 당시 유방하고 당시에 그 많은 문서들을 태워버렸어요. 항우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이제 법가의 책사인 이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법과 그 다음에 윤력을 제외하는 부분의 모든 부분들의 책을 다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때도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나마 이게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운명을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아를 되게 경시했다고. 육아적인 부분을 싫어했다고, 법가는.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뜻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옛것을 따르는 법을 싫어했었어요. 육아는 옛것을 따라서 현재를 일신우일신하는 방법이었고, 법가는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쪽이었으니까 결이 달랐다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육아의 경전들이 다 없어짐으로써 이제 살아남은 게 주역이고, 주역을 포함한 이러한 술수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하늘의 천도의 운행 법칙을 연구하는 분야는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분야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사의 용도로서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사라고 격국용신이라는 이론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이론의 개념이다. 이 신사의 체계에서 격국용신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십성. 십성의 이론 체계라는 것은 비견급제하는 있잖아요. 비식재관인의 이 이론 체계도 결국 성학에서 왔는데 이 성학을 발전시킨 것이 뭐냐면 격국입니다. 격국은 십성이 있음으로써 격국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격국이, 이 지상간 이론이 격국 속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그 근원을 찾아내기가, 시발점이 찾아내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 원 형태가 어디에 남아있냐면 우리가 나법오행에 남아있다고. 나법오행에. 그러면 나법오행이 남아있는데 나법오행을 더 유추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맨 첫 번째 수업이나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맹의와 경방의 납갑 이론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이제 4.1.7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4.1.7분법. 4.1.7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역의 괴상에 365일을 배치를 했다고. 배치를 한 부분이 지장간에서 우리가 12달을 지장간에 천간을 배치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배치를 한 것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아마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고, 지금 명리학이 이론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도 이제 신살 수업 시간이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설적인 얘기지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신살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론이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론이라고. 그러면은, 자, 천간이 천간을 만났을 때, 천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 지지가 천간을 만났을 때, 지지가 지지를 만났을 때의 관계론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론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가 신살론의 핵심이라고. 결국은 격국용신에 대한 부분은 중화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았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럼 중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삶이 평탄한 모양으로 갔다는 뜻이지, 삶을 성공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또 다른 체계예요. 다른 체계라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체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부분이고,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격국용신론만 가지고 사주를 또 디테일하게도 잘 푸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경영 쪽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푼다고. 하지만 무슨 이론이든지 간에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전체 명리학의 이론을 커버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명리학이라는 이론 체계가 단순하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만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이론들이 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합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명리학의 이론 체계에는 수천 년간의 학술적인 발전이 그대로 다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고 삽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중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이론적인 부분은 다 한 번씩 훑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주가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뭐 100만 가지씩 되는데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걸 다 보고 죽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뭐 한 10만 명을 감정했다든지 저는 그 딱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하루에 1명씩 1년을 한 시간도 안 쉬고 우리가 본다 하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36,000명이죠. 그래서 36,000명을 10년을 봅시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36만 명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년 동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기는 개인적인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본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체력적으로 버텨내겠습니까? 절대 버텨내지는 못한다고.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많이 감정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많으면 한 3만 명 정도가 많이 본 사람입니다. 3만 명도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이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대략 만에서 3만 명 사이를 본다고. 만에서 3만 명 사이를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저는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디테일하게 못 들여다보죠. 그냥 우리가 단체 감정하듯이 와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감명의 체계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자꾸 이제 얘기가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천간하고 플러스 천간의 신살, 우리 얘기했다시피 삼기라는 걸 했죠. 삼기, 그죠? 간무경, 그 다음에 을병정, 신임계, 천지인, 천중상기, 지중상기, 인중상기로 했죠. 이거는 하늘은, 천간은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뜻, 의지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학문적인 성취의 여부, 요걸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간에 왔을 때. 근데 사주팔자 중에서 이게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게 있고 두 개만 있다가 한 가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가 한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진시험, 그 다음에 고사성 시험, 아니면은 이제 각종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천간하고 지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12운성도 될 것이고, 12운성은 천간에서 지지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십이운성은 예를 들어 간목이 해를 만나고 자를 만나고 축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설명했던 거고, 이걸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분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가 지지에서 천간을 쳐다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얘기하는 귀인이죠, 귀인. 천덕귀인.
천덕 플러스 이제 월덕이라는 게 있죠. 천덕 월덕귀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천덕귀인 자체는 뭐냐면은, 천덕귀인은 지지 자체가 인신사에 오게 되면은 이 삼합오행의 록간성, 록의 간성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이 왔다 이러면은 삼합이 인오술이죠. 인오술인데 오를 천간에 올리면 정화죠. 이게 이 록의 관성, 이게 록이잖아. 록의 관성, 왕지의 록의 관성을 이제 우리가 천덕귀인으로 보거든요. 천덕귀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천덕이나 월덕은 생일의 천간이나 생시의 천간이 오는 것을 반깁니다. 귀인은 일시에 오는 것을 반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하자면 신자진이란 말입니다. 신자진은 자가 천간에 올리면 개수가 되죠. 인이 왔을 때, 인신사이라는 글자가 월지에 왔을 때, 월지에 왔을 인신사이라는 글자가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에 삼합되는 오행의 록이 되는, 제왕의 록이 되는 천간성을, 록간성을 우리가 천덕귀인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좌오묘유가 올 때가 있죠. 좌오묘유가 오게 되면은, 삼합의 급살지, 인오술, 해묘미, 신, 사유축, 인이 오겠죠. 이 뒤에 있는 글자 다음 글자. 축 다음에 인이 오고, 미 다음에 신이 오고, 술 다음에 해가 오고, 진 다음에 사가 오죠. 이 급살지거든요. 12신살이 급살지입니다. 자, 이제 원래 천덕귀인은 월지에서 사주의 천간에 오는 것을 귀인으로 봤는데, 이 글자만이 지지만 온단 말입니다. 지지가. 이거는 좀 부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보면서, 이걸 천간으로 올리면 병화가 되죠. 올리면 이게 임수가 되죠. 올리면은 경금이 되죠. 올리면은 간목이 된다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천간이 뜨면 그 작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오게 되면은, 진술충미는 신자진이죠. 신자진이면은 이게 임수가 되죠. 수니까. 이게 인오술이죠. 술이면은 화니까. 병화. 사유축. 금이니까 이거는 경금. 해묘미. 미는 목이니까 간목.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천덕귀인의 요령입니다. 천덕귀인을 하는 요령이 여기 되어 있고, 이제 월덕귀인은 간단합니다. 월덕귀인은 요 신자진 궤도만 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지가 신이나 자나 진이 오게 되면 임수만 쓰고, 천덕기인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월덕기인은 요것만 씁니다. 요 자체만 씁니다. 이게 월덕기인만 쓰는 겁니다. 월덕은 요것만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월덕기인과 천덕기인 중에서 공통된 것은 진술충미가 오는 것은 똑같이 쓴다. 진술충미가 오게 되면 똑같이 천덕기인이나 월덕기인이냐는 똑같고, 천덕귀인은 인신사에 올 때, 인신사에 올 때, 좌우묘에 올 때는 다르고, 이 삼합의 궤도만 올 때는 월덕귀인 그대로 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덕귀인하고 월덕귀인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걸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희한하게 위기를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귀인이 있습니다. 귀인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이제 천을 귀인이라는 귀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천관대 지지신살에서는 천을 귀인이 가장 중시합니다. 천을 귀인은 아주 중요한 기인이고, 기인 중에서는 천월기인, 천월기인, 천덕기인, 월덕기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삼기는 이제 천간만 있는 신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만 가지고 논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지신살입니다. 지지대 지지관계의 신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은 생각 뜻 의지거든요. 지지는 삶의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딪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마주해야 되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양을 따졌기 때문에 지지와의 지지신살이 종류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 걸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걸록. 걸록을 이제 우리가 록간성이라고 하거든. 걸록을. 간목이 인을 만나고, 을목이 묘를 만나고, 병이 살을 만나고, 정이 오를 만나고, 무가 살을 만나고, 기가 오를 만나고, 경이 신을 만나고, 신이 유를 만나고, 임이 해를 만나고, 개가 자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걸록이라고 하죠. 걸록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십간록이라고 합니다. 십간록. 천간의 록이거든요. 그래서 일주가 되든 아니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에 록간성이 있으면 팔자에 관성이 없어도 공직이나 관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록이 있으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신살 중에 하나나. 이 사람은 팔자에 관성이 없는데 관직으로 간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간다고. 그래, 관이 없어도 관과 같다. 록을 먹는다. 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받는 뭡니까? 옛날로는 쌀을 줬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냐면 월급입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악 대패살로 해서 일주 자체가 공망이 되는 거 있다고. 갑진이다, 예를 들어서. 갑진은 공망은 인묘죠. 그죠? 그러면 인이 공망이잖아요. 록이 공망이 되죠. 걸록이 공망이 되는 것을 십악 대패살로 해서 일주 자체의 공망 여부가 걸록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관직이나 공직보다는 자기 개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쪽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설사 내가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힘 없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 하는 건 괜찮은데 직장 생활하고 인연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자기 개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이론들을 이제 계속 모아서 이제 해석의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살적인 요소의 이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론이 해석이 안 들어오면은 사주를 풀 수 있는 스케일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그 지지대 지지신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 가장 중요하게 쓰는 인자가 뭐냐면은 충이라는 인자입니다. 충은 자오, 묘유, 진술, 충미, 인신, 사해가 있죠. 자, 팔자의 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정선생님은 어떻게 충이 해석을 합니까? 충? 네. 네. 충은 옛날로 보면 그러니까 연지와 월지가 충을 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 조상을 떠나고 고가를 떠나거나 우물을 떠난다고 했다고. 우물 정자를 옛날에는 썼다고요. 왜냐하면 마을 안에 우물이 꼭 있었거든. 그럼 그 고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고향 우물가를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충은 떠난다는 뜻은 뭡니까? 이별, 이탈이죠. 월지하고 일지하고 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살아야 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인자가 되죠. 근데 충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맨날 백수처럼 노는 놈 보고 자꾸 잔소리하면은 열받아가 어떻게 됩니까? 취직 자리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충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없는 것은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없게 한다는 그 키워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충이라는 인자를 역마잖아요. 그죠?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 역마성 인자, 육친 상관없이 역마성 인자로 쓴다. 자, 그러면 다르게 역설적으로 봤을 때 충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성정은 어떨까요? 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은 역동성이고 적응성이고 뭡니까? 자기 실행성이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인자를 가지고 있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인자는 뭡니까?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그 충을 기술적으로 쓰게 되면 대개 뭡니까? 고급 기술로 씁니다. 그 충의 인자를 해석을 해줄 때는 그게 기술적인 인자로 써야 될지 무슨 인자로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얘가 기술적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인자로 쓴다 하면 얘는 되게 역동성이 있으면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를 하면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충은 없는 것은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없앤다. 자, 그러면 충이 오게 되면 또 성진을 하는 인자도 있거든요. 충은 이동 이탈이잖아요. 성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또는 충이 오게 되면은 낙직을 한다고. 직장을 그만둘 때도 있다고. 그러면 일정한 직급이 올랐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럴 땐 퇴직입니다. 근데 낮은 직급에서 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과 동시에 외부 근무도 가할 수 있겠죠. 해석을 그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에서 키워드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없애는 인자입니다. 근데 없는 상태에서, 부실한 상태에서는 내가 그걸 있게 하는 인자, 내가 그것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의 인자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해줄 때. 지지와의 지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 다음에 중요한 인자가 형이죠, 형.
형. 형에는 인사신, 죽술미, 자묘, 그 다음에 자, 오, 진, 해, 오, 유. 근데 이건 하나씩 더 붙죠. 진, 해, 오호, 유. 이게 자형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형입니다. 근데 형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인사신형은 이제 이 법무나 군경 또는 역마성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축술미는 건축, 토목, 기술성으로 쓰고, 자묘도 이거는 좀 의료 쪽으로 좀 많이 쓰더라고. 나머지 이제 요 형의 인자는 기술성.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용도로서 형을 씁니다. 형을 쓴다는 뜻은, 옛날에는 형을 쓴다는 뜻은 내가 형을 입거나, 내가 예를 들어 잘못해서 형사를 산다, 또는 내가 감옥을 간다거나 징역을 산다든지 형 옥고를 치른다는 용도로 썼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직업적인 용도로 쓰면 그 해로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물상대체, 직업대체로 쓴다. 물론 이제 자형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스스로 형을 쓰는 거니까 조금 고독성의 인자도 있더라고. 스스로 조금 외로움을 타거나 하는 그런 인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충이 있으면 파해가 있죠. 이게 이제 파인데, 파는 파괴의 작용이 있다고. 파는 파괴의 작용이 있는데, 파괴를, 왜냐면 이 글자 속에서 우리가 이걸 좀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파는 외부적인 형태의 조절력을 보면 됩니다. 외부적인 형태의 조절력. 이 조절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정력, 조절.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사들이 있는 글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이 조정 역할을 하는 쪽에, 합의를 본다든지 하는 쪽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직업성이 있는 인자를 많이 쓰고, 이것이 책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가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적인 관계, 외부적인 인간관계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친밀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간사의 배신, 배반도 일어납니다. 이게 세운에서는 파괴라는 것은 뭡니까? 조정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조정작용이 정리가 된다. 조절과 조정작용인데 이건 인간사의 조절도 된다. 외관상.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글자들이 유사한 글자들이 되고 또 같이 따블된다든지 하면서 처음에 외울 때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파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를 한번 볼게요. 해. 자미, 추고, 인사, 묘진, 신의 유술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맹파 명리에서는 또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뚫을 천이라고 천으로 쓰거든요. 해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맹파 명리에서는 봉사들이 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맹파 명리에서는 요거를 다른 것보다 좀 강하게 씁니다. 강하게 쓰는데 이거 뭐 때문에 강하게 쓰는지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우리가 해로움을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해로움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해로움을 당합니까? 모르는 놈한테 해로움 당합니까? 아는 놈한테 해로움 당합니까? 아는 사람. 자, 우리가 해는 천이라가 뚫는다는 뜻인데 형충파해는 외부적인 어떤 모양이, 형충은 외부적인 형태잖아요. 파해는 내부적인 어떤 인간관계론의 변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해라는 것은 해로움을 준단 말이죠. 그럼 배신 사이에서 아주 친한 육친이라든지 내가 완전 형제 자매처럼 아주 친한 사람한테 배신 배반이 일어난다고. 이거는 해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지만은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뭡니까? 암살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아는 사람한테 믿으니까 내가 무장을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해는 육친적인 부분, 아주 가까운 사람에 있어서의 배신, 배반 또는 조절 작용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글자 자체에서. 우리가 팔자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충파해, 앞에 나왔던 신사, 그 다음 그 뒤에 들어오는 신사들 일부만 차용하게 되면은 웬간한 건 해석이 끝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쑥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주 원국이라는 글자, 팔자의 자체에서 반드시 형충파해압 또는 다른 신살이 걸리게 돼 있다고. 걸리면은 걸리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나 보이면 하나, 두 개 보이면 두 개, 세 개 보이면 다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궁의로 따지나요? 아니면 그 십신으로 따지나요? 같이 따집니다. 육신도 따지주고 궁의도 따지주고 건묘화실도 같이 해가지고 부모 형제궁, 조상궁, 다 배우자궁, 처다식궁 해가 다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월이 저렇게 천이 있어, 해가 네. 있어. 네. 그러면 연과 월이 천이니까 부모하고 조상하고의 문제점이 있었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지. 원국에 있는 거는 그런 조절력이 있다고 보는 거지.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조절력이 있는 재능의 인자로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세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러한 외부적인 형태의 내 내부가 가지고 있는, 원국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육신이라든지 궁의별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국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내 집안적인 부분, 내 바깥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건묘화실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도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배우자궁하고 연애 있어요. 예. 자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 이제 잠이라는 글자가 해도 되지만 잠이라는 글자가 원진도 되잖아. 네. 그 원진이라는 모양은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껍데기는 온전한데 모양이 부실한 거야. 그러면 저 천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천하고, 왜냐면 똑같은 글자가 겸하이가 들어오면은 그 강도가 강하게 봐야지. 아니 자기가 사주 원국에 가지고 있어요. 잠이 천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 또 원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고, 육신은 육신들을 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 자, 이 부분은 이제 형충파이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내가 드렸고, 이제 샘플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뭐냐면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인자로 보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해가 있을 수 있다. 자미의 해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조정 능력과 조절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역설적으로 뭐냐면 내가 해를 입지만은 내가 해를 당하게 할 수도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을 파고드는 치밀함이 있다고 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내가 다른 육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 해가.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해를 입히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집요함을 가지고 뭡니까? 접근성할 수 있는 뛰어난 인내력,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런 어떤 그걸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살로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삼합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중에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사진 띠단 말이야. 이게 띠라, 띠. 이 띠거든요. 생년이죠. 이게 생년. 생년이 왔는데 신자지는 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호술이단 말이죠. 인호술이 오게 되면은 오 입장에서는 미는 뭡니까? 한 칸, 두 칸 떴죠? 이게 미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오미신이 되잖아요. 자 입장에서는 자축인이 되잖아요. 진 입장에서는 진사오가 되고 술해자가 되죠. 한 칸 건너뛰는 인자는 뭡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성향이 반대의 인자면서 우리가 역마살 그룹이라 하죠. 그죠? 근데 한 칸 더 건너뛰는 인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격각이라고도 합니다. 격각은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상문 조객살이 걸립니다. 격각은 상문 조객살입니다. 이게 상문 조객입니다. 앞에 글자가 있으면 상문, 뒤에 글자 두 개 받치면 조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이 있으면은 인묘진이 되죠. 이게 상문입니다. 앞에. 인 입장에서 인, 축, 자죠. 요거는 조객입니다. 격각은 상문 조객이 걸린다. 격각은 상문 조객이 걸린다. 그래서 삼합의 인자를 제가 계속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신살적인 용도로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됐냐면은 상문 조객이 오게 되면은 연지만 건드리면은 두 칸을 떼어서 건드리면은 연지 기준에서 세운에서 오는 글자가 겹으로 치게 되면은 그게 상문 조객으로 봤는데 현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상문 조객은 유년에서 오는 글자가 사주 원국을 다 건드려주면 상문 조객으로 같이 해석을 같이 해줍니다. 상문 조객으로. 그럼 상문 조객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초상을 치거나 초상집에 간 형국의 심리 상태로도 읽어줘야 됩니다. 그럼 되게 깝깝하겠죠? 내가 초상이 났거나 내 부모가 죽었거나 내 다른 육신이 죽었거나 또는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죽어서 문상을 가려야 되는 형국의 한 해의 운세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럼 되게 깝깝한 인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깝깝한 인자가 일어나게 되면 뭐냐면 주변에 실제로 초상이 많이 납니다. 초상이 나게 되면 자주 찾아가야 돼요. 내가 그 초상을 난 상황이나 날 것을 대신 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꼭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상이 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인자로도 보거든요. 그걸 같이 읽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자 중에서 고신과숙살. 고신과숙살.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고신과숙이라는 것은 연지 띠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살은 거의 띠를 기준으로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자에 이제 축이 왔다. 축이 오게 되면은 고신과숙을 논할 때는 축이 오게 되면은 해자를 한 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한 몸으로 딱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돼지띠든 쥐띠든 소띠든 이건 한 몸으로 보고 요 뒤에 글자, 해자축 뒤에 글자가 인이 오이죠. 해 뒤에 글자는 술이 오죠. 요 앞에 글자는 고신, 요 뒤에 글자는 과숙입니다. 이게 앞에 게 고신살, 이게 과숙살. 인신사에는 다 고신살이 걸리고 진술충미는 과숙이 걸린단 말입니다. 고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 없이 여롭게 자라거나 남자가 외로움을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산다고 하는 신살이고, 과숙은 여자가 혼자서 잠을 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부팔자거나 이혼팔자거나 사별의 팔자의 모양인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망이 걸린다든지 다른 신살들이 딱 겹치가 들어가면은 딱 그런 형국으로 갑니다. 공망이 걸리거나 다른 그 신살 중에서 흉살들이 딱 걸려 들어가잖아요. 급살이 들어간다든지 망신살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인자로도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고신과숙 인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만 글자가 아니고 여러 개가 겹치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월보다는 일시의 겹치가 들어가면 내 인생의 말년이잖아요. 일시는 처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해된 상태다. 자, 일지가 공망은 연주에서 공망을 보면 됩니다. 일주공망은 그걸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인자가 있다. 사람은 멀끔한데 왜 저렇게 지내지 하게 되면 딱 그런 인자들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 자, 고신과숙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신살 중에서 격각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탕화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탕화살. 탕화살이죠. 탕화살이라는데 이게 뭐냐, 불에 데이거나 아니면은 약물 중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는 살인데, 이게 인오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인오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탕화살입니다. 탕화살인데 이 하나만 가지고 탕화살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흉살들이 같이 겸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인오축이 탕화살로 걸린다. 탕화살로 걸린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볼만한 신살은 이제 천라지망이라고 해서 술해, 그 다음에 진사, 이게 천라지망이죠. 천라지망이 걸리는데, 이제 천라지망을 해석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것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연구직이라든지 교사 이런 쪽에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사업적인 성취가 힘들다. 그리고 띠를 이렇게 만난다든지, 사주팔자 구성 자체가 진사로서 이렇게 같이 구성이 많이 서로 배우자끼리 되어 있으면은 부부는 같이는 사는데 헤어지지는 않아요. 잘 헤어지는 게 19번 헤어지는 게 다른 글자에 비해서 헤어지는 빈도가 약해요. 다만 이제 세속적인 번영은 힘들다. 세속적인 번영은 힘들고,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호텔, 모텔. 술에는 천문이 걸리잖아. 천문살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진사는 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포츠 레저 또는 그 안마 시술이 안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족욕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탄생시키는 쪽이라 하면은 술에는 우리가 밤의 구간이고 진사는 낮의 구간이죠. 똑같이 남항이라도 요건 진사 남항은 조금 밝은 쪽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 레저 또는 호텔 쪽이라고 하면 술에는 모텔. 왜냐면 호텔은 모든 게 오픈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술집 같은 건 이쪽은 가능하죠. 술집은. 술에는 술집도 가능하지. 왜? 사람의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그 분류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똑같은 갇혀있는 형국이지만은 술에나 진사의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낮 구간이고 이거는 밤 구간이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해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술에 진사, 천라지망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공망은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넘어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인자 있습니까? 백호대살 아시죠? 자, 백호대살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갑진, 을미, 병술, 정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은 진미술축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갑, 을, 병, 정이죠.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갑은 진이 오고, 을은 미가 오고, 병은 술이 오고, 정은 축이 온다. 진, 미, 술, 축.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이제 무진이죠. 임술, 개축.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백호대살. 백호대살, 그 다음에 이제 괴강이 있죠, 괴강. 괴강은 요것도 이제 쓰긴 쓰는데 현재 인자는 요것만. 이제 외울 때는 경진경술, 무진임술, 무진임진. 자, 여기서 백호나 개광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지지 자체가 진술충미잖아. 그죠? 진술충미는 천을귀인이 머물지 않습니다. 천을귀인이 머물지 않는다. 진술충미에는 천을귀인이 머물지 않는다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지구라는 축이 자전축이 요리 되어 있어요. 요게 술이고 요게 진이라고. 자전축 자체가 여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천문지호라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관통하는 자리라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자전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괴강살이 되든 백호대살이 되든 이분들이 있는 거는 뭐냐? 남의 도움 없이 뭡니까? 자수성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떠한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존감, 자신감이 있는 글자.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이런 글자가 오히려 맞겠죠. 왜냐하면 이 각박한 세상에 누가 도움을 주겠노?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글자가 있다 이러면은 유순한 성격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아주 나쁜 의미로서 표현했다고. 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만연한 쪽에서는 하나의 그 틀을 허무는 쪽 인재를 봤기 때문에 안 좋게 봤다고. 현대에는 이런 인자가 있어야 뭡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자로도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음양차착살이 있죠. 음양차착살. 병자. 불러보십시오. 여기 병자, 무인, 무신. 임진. 무인, 무신, 임진, 임술. 그 다음에 정미, 정추, 신미, 신묘, 계사, 계해. 이게 음양차착살이라고 해서, 자, 이런 글자들이 이 일시에 겹치는 거. 일시에 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부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 자체나 시주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같이 겹치고 두 글자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쪽 몰락. 남편이 집안이 별로 볼 게 없고, 이제 남자가 여자가 오게 되면은 처가가 볼 게 없고, 처가가 현재는 괜찮다 하더라도 세월 지나면 부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상당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 쪽에서나 남자 쪽에서 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외가, 엄마가 한쪽 집안에 내가 왔을 때는 그 엄마 외가가 몰락이고 처삼촌이 고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자가 신묘일주예요. 신묘일주. 그러면 신묘가 붙어 있어야 돼? 아니, 안 붙어 있고 한자가 있거나 여기 있거나 요런 글자가 하나 오거나 요런 글자가 같이 오게 되거든. 같이 두 개 따라 오거나 아니면 일주 자체가 요런 글자가 오게 되면은 반대되는 인자가 몰락이다. 몰락이는 고독의 인자로 보는 거다. 근데 만약에 잘난 놈을 만나잖아요. 오래 못 삽니다. 이게 신살이 되게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런 유용한 인자도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 거의 자수성가의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음양차삭살, 이것도 이제 신살 중에서도 상당히 잘 유용하게 쓰는 신살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 병자, 병호, 뭐 양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인자에 숨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또 그런 쪽에 사람을 만나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 아니, 그러면 여자가 신묘일주인데 예. 남자가 결혼을 했어. 예. 그런데 뭐 정미년이 왔어. 그러면은 남자 집안이 몰락한다. 아니, 신묘일주 자체가 오게 되면은 남자 집안이 별로 볼품이 없다. 별로 볼품이 없다. 여자 입장에서. 그게 반대인자라고 했잖아.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러잖아. 신묘일주 보니까. 근데 저기는 안 그러던데. 어디? 남자 집안이 더 낫던데. 어디? 신묘일주 그 회장 있잖아. 이회장 여자. 누구? 안 그래요. 내가 알아요. 그래요? 예. 속은 몰라? 속은 몰라? 예.
내가 알아요. 남자 집안이 되게 저기 집안이잖아. 알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 집안 자체가 나름대로 괜찮다 이러면 내 입장에서 내 아버지 쪽,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안이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지 입장에서 내 엄마잖아. 내 아버지잖아. 아버지 딸이니까 엄마 쪽이 몰락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했을 때 인자하고는 또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인자들이 많이 있다. 네, 설명 다 돼 있습니다. 네, 설명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음양차착살 말고. 홍염살. 홍염살도 중요합니다. 홍염살. 홍염살은 홍염이죠. 이게 홍염살인데, 자, 갑이 오나 신을 만나고, 을이 오 신이 만나고, 병은 인, 경이 뭐죠? 경이 술. 경술, 신유, 임자, 계신. 이렇게. 임자도 홍염살. 예. 임자도 홍염살이거든. 이제 가보라는 글자에 일주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거의 남자가 바람둥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을이나 병인, 무기는 진이 오거나 경술, 신유, 임자, 계신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럼 이렇게 일주가 딱 맞지 않고 갑인데 사주팔자 어디라도 있으면 그렇다. 어디에도.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강한 인자가 오는 게 뭐냐면은 일시라고 했잖아. 시에 그런 인자가 있으면 처배우자궁이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글자도 있지. 요거는 이렇게 되죠. 요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것도 되죠. 거의 안 되는 글자가 몇 개 없죠. 한 3개 정도 있고 나머지 다 되거든. 홍염살은 내부적인 끼입니다. 도화는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끼지만 홍염은 묘하게 있잖아요. 그런 그 향을 풍기는 거예요. 묘하게. 그런데 희한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 홍염이 들어있다고. 홍염이 도하면 난리 나거든요. 홍염이 도화 있으면 난리 나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팔자를 읽어줄 때 홍염살이 되어 있는 인자의 글자가 천간에 뜨면 홍염의 인자가 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무진이라는 일주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중에 개수가 하나 떴다. 예를 들어서. 그럼 홍염이 강하겠죠?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재성이라도 읽지만 홍염도 된다는 거. 네, 태어나면 홍염의 인자가 강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염살도 상당히 유용한 신살입니다. 홍염살도 상당히 유용한 신살이다. 그리고 제 프린트 제가 올려놓은 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갑은 오가 사진인데도 홍염이네. 글자 자체의 자원을 읽으라 했잖아요. 자원을 읽어야 됩니다. 자오 묘유 자체가 도화가 걸리잖아요. 말은 뭡니까? 태양처럼 반짝반짝 최고를 추구한다고. 말오자. 우리 정오할 때 쓰는 오자잖아. 지향한다. 갑오일주가 좀 잘났어가. 바람기가 다분하죠. 갑오잖아, 갑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우리 실전 풀이로 가고, 추가한 신살적인 부분은 또 궁금하면 또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